그냥 풀고 살자 튀기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은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보셨듯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진도 찍고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손을 흔들다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러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이 최고위 회의가 어떤 이유로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 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워크숍은 이제 국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회의만 판문점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교착 상태잖아요.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도발을 하거나 또는 뭐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말이 다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탄도미사일 얘기 안 했지만 또 국방장관 대행하는 사람이나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럼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재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은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비핵화도 이끌어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제재만 계속 제재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분위기가 대화의 국면으로 가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지속돼야 된다. 물론 제재가 필요하면 제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은 이런 그 대화의 국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상징적으로 아마 판문점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 병사 바로 창밖에 보이니까 이해찬 대표가 손을 이렇게 흔들려다가 군 관계자한테 이제 제지를 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장면 되게 인상적인 게 바로 창밖인데 밖에서 북한군 병사가 저희 망원경인 거죠? 망원경으로 저렇게 원래 망원경은 멀리 떨어져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이요? 카메라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저는 궁금했던 게 손을 흔들면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쪽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군사 분계선이 그 사실은 중립국 감시 T2인데요. 그 T2에 보면 이제 중간에 그 마이크 선이 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북측과 남측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남북의 협상단이 와서 하는데 사실은 저 지역은 북측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장 내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측 이제 지금 군인들이 와서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 측에 넘어온 그 지금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망원경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걸로 쭉 이제 촬영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왜냐하면 동향을 감시하는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난번에 JSA에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이 되면서 JS 안에서 이제 총기 휴대라든지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저 지역을 이제 관광 지역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JSA 지역만 얼마 전에 이제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죠. 아마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찾아서 한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여당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 이해찬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야당 인사들하고 대화하는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당 인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야당 인사들과 뭔가 만나서 국회에서 뭔가 만나서 하기보다는 매일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저런 모습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당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은 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겠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비워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가서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내부의 사정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처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네. 이야기 나와 있고 사실상 대화에 지금 고리가 끊겼습니다. 지금 최근에 남북 개성에 있는 남북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매주 정례적으로 소장 회의가 열리는데 북한 측에서 정례 회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회의가 끊겼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단들이 저렇게 가서 지난번 회담이었던 네. 도보다리를 돌아본다든지 좀 어쩌면 조금의 한가로워 보이는 저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게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과연 여당에 지금 해야 될 임무인지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이제 이 JS 부부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군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북한군을 자칫 자극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렇게 제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판문점 최고위 회의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당이 야당 쪽에서 맹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너무 이렇게 저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막 손도 흔들려고 하고 근데 북한군은 굉장히 이렇게 정자세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북한 물론 JSA가 했지만 남북 군사 합의서도 사실은 지금 북한 측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내부 사정 때문에 상당히 진적이 없는 상황이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엔산 이런 데서 사실은 북한이 아직까지 지난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의 대표들이 저렇게 갔을 때 만일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군 당국도 굉장히 아마 저는 긴장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물론 여기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히 지금 경색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대표단들이 저렇게 가서 이제 관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안전이나 안보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예. 모임을 제기를 하는 것 같고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저런 식의 어떤 행사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여당은 여당다운 일을 좀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지금 풀고 있는 문제점들. 지금 국회 6월 달입니다. 네. 자, 근데 6월 국회 지금 뭐 합의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은 빨리 국회 좀 정상화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해찬 대표는 왜 한교안 대표 못 만나죠? 전 그게 의문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정말 이 전국을 풀고 있다면 지금 한교안 대표한테 만나자는 건의도 한번 하고 두 분이 왜 못 만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문제 비춰보면 결국 여당이 대체 만날 의지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의문스럽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여당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풀키를 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이 대화가 있었는데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대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허니문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끝났나 봅니다. 밥을 사준 것 같지는 않고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럼 잘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뭐 그때 이제 처음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사가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국회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잖아요, 국회를 지금. 네. 국회 정상화하자고 계속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하고 여당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이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셔서 지금 국회로 동원을 들어오지를 않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원내대표들이 처음에 첫 장면에 만나서 당선되고 나서 덕담 나누는 장면하고 지금의 장면은 사실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뭐 사과, 유감 표명하고 뭐 원칙 원래로 돌려놔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국회 들어와서 민생 챙기고 국회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혀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발언들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본인은 더 뭐 과격한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말을 좀 낮춰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원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도 뭐 주장을 하는 거 좋습니다. 본인들의. 그러나 어쨌든 만나서 대화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여당의 문제만 아니라 야당은 지금 국회 안 들어오고 밖에서 계속 장외 집회 하시면서 계시고 계시잖아요. 일단 대화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합의를 해서 6월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제 어제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죠. 알릴레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충실한 사람이었죠. 공안검사는 크게 보면 독재정권의 하수인이고 독재정권의 손발이었죠. 공안검사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던 대통령 보고 독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참으로 이해가 가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네, 뭐 사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장애투쟁을 다시 하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했네요. 두 분의 뭐 악연도 있긴 네. 하고 들었지만 뭐 예전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임종석 전 대법의장이 이제 임수경 씨를 이제 방북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담당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을 때 담당을 했고 또 박원순 씨는 그때 이제 변호사 시절로 이쪽을 이제 담당했었기 때문에 뭐 악연이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의 사고방식이 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공안검사를 하면 다 독재의 어떤 하수인인가요?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회적 공안검사라는 게 물론 나쁜 어떤 그런 기억도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의 어떤 본인의 임무 그런 것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안검사 했던 분은 다 독재자의 후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러면 이쪽에 섰다고 해서 다 민주화의 투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검사했던 분들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보면 네.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아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서로 극단적 대결을 가는 게 바로 저런 이분법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한정 저렇게 비난하게 생긴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이제 알리려라는 방송에 나와서서 저렇게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대선 경쟁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러워요. 너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이라는 위치가 너무 어떤 야당과 각을 세우고 버리면 사실 서울시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또 많은데,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서울시장이 과연 정책 발언들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든 검사들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박원순 시장은 아마 독재 정권 시절에 밑에서 공안검사를 했던 분들의 대체적으로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황교안 대표도 그때 공안검사를 하셨고요. 그런 취지니까 모든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뭐 얘기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